우리 아들 인생 앞길 막지 말고 당장 사라져라. 시어머니가 수십억 매출을 만들어낸 며느리에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누구보다 먼저 공장 불을 켜고 홈쇼핑 광속 매진의 기적을 만들어낸 여자에게요. 괴물 같은 얼굴로 브랜드 이미지 망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억울하면 나처럼 예쁘게 태어나지 그랬어? 남편은 아내를 대문 밖으로 끌어내며 이혼 서류를 내던졌고 내연녀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며느리의 짐가방을 발로 걷어차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10년 넘게 연구한 비법 노트는 내연녀 손에 넘어갔고 지갑 속 비상금과 카드마저 빼앗겼습니다. 이 여자에게 남은 건 낡은 가방 하나, 그리고 왼쪽 얼굴을 뒤덮은 화상 흉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쫓겨난 며느리의 손에 이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릴 마지막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는 것을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TV 홈쇼핑 화면 위로 광속 매진이라는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채 15분도 되지 않아 준비한 물량이 전부 팔려나간 겁니다. 주문 전화가 폭주하며 서버가 마비되었고 홈쇼핑 관계자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대박을 만들어낸 건 천연 유산균 김치, 그리고 그 김치를 만든 사람은 바로 이 집의 며느리 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억짜리 매출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설이는 정작 이 시간에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닌 캄캄한 공장에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에 홀로 공장 불을 켜고 배추 절임의 염도를 소수점 단위까지 측정하고 있었죠. 경기도 외곽의 김치 공장, 코끝을 찌르는 짭조름한 냄새 속에서 설이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설이는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발효 온도와 염도 데이터를 10년이 넘게 기록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방금 그 광속 매진의 비밀도 바로 이 여자의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정작 자기 집에서는 얼굴 한번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설이는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 왼쪽 얼굴을 가렸습니다. 왼쪽 볼에서 귀 아래까지 길게 이어진 화상 흉터가 거울 속에 드러나 있었고 설이는 매일 아침 이 거울 앞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흉터가 보이지 않도록 머리카락의 각도를 정성껏 맞추고 스스로에게 나직하게 속삭이는 거죠. 괜찮다고, 오늘도 잘 해낼 수 있다고요. 바로 그때 공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 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설이가 밤새 정리해 놓은 발효 데이터 차트를 슬쩍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글 공부한 티 내지 말고 몸이나 움직여라. 종이에 숫자 써놓는다고 김치 맛이 좋아지냐? 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더 큰 소리가 돌아온다는 걸 오랜 세월 배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시어머니 박 여사의 표정이 묘하게 달랐습니다. 매출 정산서를 들고 온 시어머니 박 여사의 눈에는 늘 보던 불만 대신 뭔가를 꾸미는 사람 특유의 번뜩임이 서려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설이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 박 여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얇은 벽 너머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래, 유라야.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 마. 그 비법 노트, 비밀번호는 내가 어떻게든 알아낼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있어.
서리의 손이 찻잔 위에서 딱 멈췄습니다. 비법 노트. 서리가 10년이 넘게 연구하고 실험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간 천연 발효 비법이 담긴 노트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서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유라라는 이름은 최근 남편 승준의 입에서 점점 자주 흘러나오던 이름이었고 그때마다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곤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시어머니의 입에서까지 나오고 있었죠. 서리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차를 내오자 시어머니 박 여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서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돌처럼 굳더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야,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시는데 그 흉측한 얼굴로 나타나지 마. 마스크 똑바로 쓰고 다녀. 서리는 고개를 숙이며 네, 어머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머릿속은 방금 들은 전화 내용으로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법 노트를 유라에게 넘기겠다고요? 대체 유라가 누구길래 시어머니 박 여사가 자기 며느리의 평생 연구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걸까요? 그 답은 며칠 뒤에 밝혀졌습니다. 남편 승준이 서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채유라라는 사람을 브랜드 전략 이사로 임명하는 정식 계약서였습니다. 서리가 눈이 커지자 남편 승준은 시선도 주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유라는 우리 브랜드를 현대적으로 바꿀 구세주다. 쓸데없는 참견하지 마. 그런데 남편 승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내가 집에 있으면 품격이 떨어져. 손님들한테 내 얼굴 보여주기도 좀 그렇고 품격이라는 단어가 서리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수십억을 벌어다주는 손인데 그 손의 주인에게 돌아오는 건 이런 말뿐이라니요. 서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리를 무너뜨린 건 남편 승준의 모멸이 아니었습니다. 내연녀 유라가 이 집에 직접 발을 들인 겁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굽 높은 구두,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는 차림의 내연녀 유라는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인 양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리를 올려다보며 태연하게 말했죠. 주스 한 잔만 갖다 줄래요? 얼음 많이 넣어서. 시어머니 박 여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어서 갖다 드려라 하고 거들었습니다. 서리는 자기 집 거실에서 남편의 내연녀에게 심부름을 받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내연녀 유라가 서리의 왼쪽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살짝 드러난 화상 흉터를 발견한 내연녀 유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관리 좀 하지. 보는 사람이 다 안타깝네. 서리는 반사적으로 머리카락을 끌어내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방으로 피했습니다. 서리가 돌아선 그 순간부터 거실의 대화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와 내연녀 유라의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꺼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유라야, 그 연구실 금고에 노트가 있어. 서리가 거기다 다 정리해놨거든. 비밀번호는 내가 어떻게든 알아낼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있어. 어머님, 그 노트만 있으면 제가 방송에도 나갈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서리는 어차피 얼굴이 그 모양이니 방송 같은 건 꿈도 못 꿔. 앞으로는 내가 이 집안의 김치 명인이야. 서리의 손에 들린 유리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기록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서 만들어낸 비법을 저 두 사람이 거실에서 대놓고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리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서리는 남편 승준의 차에서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수석 아래에 놓여있던 작은 상자를 열어본 순간 서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커플로 맞춘 고가의 손목시계 2개가 나란히 누워 있었고 한쪽에는 승준, 다른 한쪽에는 유라라는 이니셜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시계를 발견한 것보다 더 서리의 마음을 무너뜨린 건 상자 안에 끼워져 있던 작은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남편 승준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하며. 새 출발.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비법 노트를 넘기고 내연녀 유라를 이 집에 앉히고 자신을 버리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새 출발이었던 거죠. 서리는 상자를 조용히 닫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흉터 위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 남편 승준은 내연녀 유라와 외출하며 현관에서 구두를 신다 말고 서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신제품 샘플 100박스 다 만들어놔. 거래처에서 급하게 요청했으니까 실수하면 다 네 책임이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넓은 집에 서리 혼자만 남겨졌습니다. 텅 빈 주방에 홀로 앉은 서리는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요리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죠. 가장자리가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진 그 요리책에는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어루만지다가 무거운 배추 한 포기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 불을 켜고 수십억을 벌어다 주고 돌아와서는 흉측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내연녀에게 주스 심부름을 하고 밤에는 혼자서 100박스를 채워야 하는 여자. 그런데 이 여자의 등 뒤에서는 지금 그녀의 전부를 빼앗으려는 칼이 조용히 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서리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고 발효 탱크의 온도를 체크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서리가 모르는 사이 이 집안에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서리가 오전 작업을 마치고 연구실 쪽으로 돌아왔을 때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억지로 비트는 삐걱거림. 서리는 직감적으로 심장이 쪼그라드는 걸 느끼며 연구실을 향해 뛰었습니다. 연구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어머니 박 여사가 업자를 불러 금고를 강제로 뜯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10년이 넘게 연구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간 천연 발효 비법 노트. 서리의 인생 전부가 담긴 그 노트가 들어있는 금고였습니다. 어머님, 그거 제 금고예요. 서리가 달려가 금고를 막아서는 순간 시어머니 박 여사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왔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서리의 손등 위로 날카로운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서리가 아픔에 손을 움켜쥐며 뒷걸음질 치자 시어머니 박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문의 은혜도 모르는 것이 내가 이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공장 쓴 게 다 누구 덕인데 노트 하나에 이 난리야? 서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을 돌리고 수십억의 매출을 만들어낸 사람이 자신인데 시어머니 박 여사의 입에서는 마치 서리가 이 집안의 신세를 진 사람인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서리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을 연 순간 연구실 문 뒤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연녀 유라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자리에 오기로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난 겁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금고에서 꺼낸 노트를 내연녀 유라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못 박듯이 선언했죠. 이제부터 내가 이 비법의 공식 개발자다. 알겠지? 내연녀 유라가 노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리가 수천 번의 실험과 실패를 거쳐 정리한 배합 비율, 발효 온도, 숙성 기간이 빼곡히 적힌 그 페이지들을 내연녀 유라는 전리품을 감상하듯 느긋하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입꼬리를 느릿하게 올렸습니다. 이제 이 비법의 주인은 나야. 서리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나 다름없는 것이 눈앞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서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리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남편 승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아무리 차가워졌어도 부부인데 이건 너무하다고 한마디라도 해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보, 제발. 그 노트는 내가 10년 넘게 만든 거잖아. 이건 아니야. 남편 승준은 서리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승준의 손이 서리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더니 그대로 끌고 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앞까지 서리의 발이 땅 위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서리가 필사적으로 팔을 빼려 했지만 남편 승준의 소나기는 풀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남편 승준이 서리의 팔을 놓더니 서류한 묶음을 서리의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괴물 같은 얼굴로 브랜드 이미지 망친 게 얼만데 돈까지 찾아가겠다고? 거기 서명해. 빈손으로 나가. 서리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내려다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한 세월이 새벽마다 이 집안을 위해 바쳐온 모든 시간이 발밑에 나뒹구는 종이 한 묶음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낡은 짐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리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것으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락 구석에 처박혀 있던 가방이었죠. 시어머니 박 여사는 그 가방을 마당 한복판에 내팽개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가방 지퍼 사이로 서리의 낡은 옷가지 몇 벌이 삐져나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의 무게가 고작 저 가방 하나라는 사실에 서리의 목 안쪽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팔짱을 끼고 서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앞길 막지 말고 당장 사라져라. 서리가 이를 악물고 억울함을 삼키고 있을 때 내연녀 유라가 현관 기둥에 기대선 채 서리의 화상 흉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그 흉터 괴물 얼굴로 홍보할 순 없잖아. 억울하면 예쁘게 태어나지 그랬어. 서리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서리가 마지막으로 핸드백이라도 챙기려 손을 뻗자 남편 승준이 핸드백을 낚아채 열어버렸습니다. 지갑 안에 있던 비상금 몇만 원과 카드까지 전부 꺼내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내뱉었습니다. 이것도 다 이 집 돈이야. 내 돈은 없어. 텅 빈 핸드백이 서리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풀리며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뼈를 때리는 둔한 충격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마당에 주저앉은 서리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짐가방을 발로 걷어차 대문 밖으로 밀어버렸을 뿐이었죠. 내연녀 유라가 대문 안쪽에서 서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같은 건 어디 가서도 아무것도 못해. 그냥 조용히 살아. 그리고 육중한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리는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차가운 철문을 짚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설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그 집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설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그러다 참을 수 없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설이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요리 솜씨로 이 집안의 보탬이 되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시집왔던 그날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설이는 무릎을 꿇은 채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딸이 이 꼴이 됐어요. 설이의 오열이 텅 빈 골목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설이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대문 밖에 내팽개쳐진 낡은 짐가방 하나가 설이에게 남겨진 전부였습니다. 지갑도 없고 카드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곤 이 짐가방 하나와 가방 안에 넣어둔 돌아가신 부모님의 낡은 요리책 한 권뿐이었죠. 설이는 그 가방의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이것마저 놓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먼지 날리는 길 위로 설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낡은 짐가방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만이 텅 빈 골목을 채웠고 설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한 발 한 발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등 뒤로 시댁의 커다란 대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설이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설이가 쫓겨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전국 방송을 타는 유명 정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내연녀 유라가 깔끔한 요리복을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에 찍힌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전통 김치명인 최유라. 내연녀 유라는 설이가 10년 넘게 연구한 저염 발효법을 마치 자신이 오랜 세월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발효 원리를 이야기하고 천연 유산균의 효능을 자신 있게 풀어놓는 내연녀 유라의 모습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설이의 비법 노트에 적혀 있던 내용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설이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박 여사와 남편 승준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남편 승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유라 덕분에 가문이 빛나네요, 어머니. 시어머니 박 여사가 리모컨으로 볼륨을 높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유라가 했어야 했어. 설이 같은 건 일찍 내보낼 걸 그랬다. 그렇게 설이의 이름은 이 집안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수십억의 매출을 만들어낸 사람도 새벽마다 공장 불을 켠 사람도 이 집안의 기억 속에서는 존재한 적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편 그 시간에 설이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도심 외곽의 허름한 찜질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날부터 설이가 잠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이 찜질방뿐이었습니다. 호주머니에 남은 돈이라곤 짐가방 안주머니에 접어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찜질방 이용료로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거리를 걸었습니다.
식당이라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설거지든 청소든 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일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한결같았습니다. 첫 번째 식당에 들어갔을 때 사장은 서리의 이력서를 받아들더니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리가 미처 머리카락을 넘기기도 전에 왼쪽 볼의 흉터가 눈에 들어온 거죠. 사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아, 미안한데 주방이 좁아서 사람을 더 못 써요. 두 번째 식당도 세 번째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는 전부 달랐지만 흉터를 본 뒤에 돌아서는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네 번째 식당의 사장은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식당 문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서리의 눈앞에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공원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서리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헬쑥하게 말라 있었고 왼쪽 볼에 화상 흉터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끝으로 흉터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 흉터가 없었다면 시어머니 박 여사에게 흉측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이고 남편 승준에게 품격이 떨어진다는 말도 듣지 않았을 것이고 내연녀 유라에게 괴물이라는 비웃음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이 식당들에서 거절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서리는 거울 앞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흉터를 원망하는 건 돌아가신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서리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남은 돈으로는 찜질방 하루 이용료도 간당간당한 수준이었죠. 서리는 가방에서 부모님의 낡은 요리책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레시피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서리의 입에서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증명할게요. 엄마, 아빠, 딸이 여기서 쓰러지지 않을게요. 하지만 다짐과는 달리 서리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굼다시피 한 탓에 눈앞이 아른거리기 시작했고 요리책을 쥔 손가락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서리는 벤치 위에서 천천히 옆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요리책이 서리의 손에서 미끄러져 벤치 아래로 떨어졌고 바람에 페이지가 펄럭거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공원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한 남자가 공원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젊은 요리사 이누기였습니다. 마감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는데 공원 구석 벤치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누기 다가가 보니 헬쑥한 여자가 의식을 잃은 채 벤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누기 어깨를 흔들며 괜찮으세요? 하고 불러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누기의 시선이 벤치 아래에 떨어진 낡은 요리책과 여자의 거칠게 갈라진 손마디 위에 머물렀습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의 칼질과 반죽을 해온 숙련된 요리사의 손이라는 걸 같은 요리사인 이눅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눅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리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고 자신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 옆 작은 휴게실에 서리를 눕혔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미열이 있었고 며칠은 굶은 듯한 상태였습니다.
서리가 눈을 뜬 건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고 어딘가에서 따뜻한 육수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을 여기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서리가 가방을 움켜쥐고 문을 향해 뛰려는 순간 주방 쪽에서 나타난 인욱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저는 옆에서 식당하는 사람이에요. 공원에서 쓰러져 계셔서 모셔왔어요. 일단 이거 한 잔 드세요. 서리는 차를 건네는 손을 보며 경계의 눈빛을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차가운 손끝을 감싸는 순간 굳어있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인욱은 서리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으로 돌아가 채수죽을 정성스럽게 끓여 작은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은은한 참기름 향이 피어오르는 죽을 서리 앞에 놓으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먹어야 기운을 차리죠. 서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따뜻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텅 빈 위장을 감싸 안았습니다. 두 숟갈, 세 숟갈, 먹을수록 얼어있던 몸 구석구석으로 온기가 번져나갔습니다. 서리는 죽을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멈출 수 없이 뜨거운 것이 볼 위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쫓겨난 뒤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당마다 흉터를 보고 고개를 돌렸고 찜질방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서리를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은 서리의 얼굴을 한 번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 한 그릇을 내밀며 먹으라고, 기운을 차리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온기가 서리에게는 무너진 세상 위로 내려앉은 첫 번째 빛이었습니다. 인욱은 서리가 오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리의 손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굵은 칼 자국이 겹겹이 새겨진 손마디,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아온 듯한 화상 자국, 물에 불어 갈라진 손끝. 인욱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요리사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부엌에 바쳐온 사람이라는 거요. 서리가 죽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을 때 인욱은 넌지시 물었습니다. 갈 곳이 있으세요? 서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을 뿐이었죠. 인욱은 잠시 생각하더니 주방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서 가게 돌리는 게 벅찬 참이었어요. 갈 곳이 없으시면 여기서 주방 보조로 일해 보시겠어요? 잠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고요. 서리는 인욱의 눈을 보았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욱의 눈에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마스크 하나를 꺼내 얼굴에 썼습니다. 흉터를 가리고 천천히 일어나 주방 한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주방 기구들이 손에 닿는 순간 서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꺼져 있던 불씨 위로 바람이 스치듯 아주 작지만 분명한 빛이 서리의 눈 안에서 다시 켜진 순간이었습니다. 인욱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아직 말이 없었습니다. 인욱이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해냈고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죠. 하지만 서리의 손은 입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인욱이 가게 문을 열고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방 한쪽에 깔끔하게 정돈된 밑반찬 8가지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서리가 전날 남은 재료들을 활용해 새벽부터 만들어둔 것이었죠. 무말랭이 하나도 양념이 고르게 배어 있었고 콩자반의 윤기는 마치 요리 사진처럼 반들거렸습니다.
인욱이 젓가락으로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를 입에 넣는 순간 인욱의 눈이 커졌고 두 번째를 먹었을 때는 씹는 동작이 멈췄습니다. 세 번째를 맛본 인욱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평범한 솜씨가 아닙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맛을 배운 거예요? 서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요리를 먹고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설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인욱은 서리를 주방 보조가 아닌 동료 요리사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리가 만든 반찬은 가게 메뉴에 올라갔고 손님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반찬이 달라졌다. 무슨 비결이냐고 물을 만큼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며칠 뒤 인욱은 가게 문을 닫고 설이에게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설애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은 김치의 예술가예요. 이 맛을 반찬 몇 가지로만 끝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저랑 같이 작은 김치 가게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설이의 손이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인욱을 보려다가 반사적으로 마스크 위의 흉터 쪽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이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서기가 어려워요. 인욱은 설이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맛의 진심을 봅니다.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설이의 안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설이는 부모님의 요리책을 펼쳐놓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며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설이의 머릿속에 살아있는 수천 번의 실험과 경험,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손끝의 감각. 그것만큼은 누구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설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레시피를 세상에 내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시댁 공장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내연녀 유라가 공장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설이에게서 빼앗은 비법 노트를 보고 그대로 따라 김치를 담갔는데 결과물의 맛이 매번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날은 짜고 어떤 날은 시큼하게 변해버렸고 발효 상태가 일정하게 잡히질 않았습니다. 내연녀 유라가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넘겨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내연녀 유라의 손이 마지막 페이지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마지막 장이 없었습니다. 재료의 최종 배합 비율과 핵심 발효 온도가 적혀 있어야 할 마지막 페이지가 깔끔하게 뜯겨나간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연녀 유라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마지막 장이 없잖아. 내연녀 유라는 설이가 예전에 쓰던 재료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이란 서랍은 전부 뒤집어 엎고 선반 위에 상자까지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이가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이 한 장만큼은 챙겨서 나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내연녀 유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노트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열쇠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남편 승준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집단 반품 요구 전화였습니다. 맛이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 이건 사기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쳤고 홈쇼핑 측에서는 다음 방송 일정을 보류하겠다는 통보까지 날아왔습니다. 남편 승준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내연녀 유라에게 물었습니다. 유라야, 비법대로 한 거 맞아? 왜 이렇게 맛이 변하는 거야? 내연녀 유라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마지막 장이 없다는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리가 없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쳐놓은 사람이 바로 자기였으니까요. 내연녀 유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료 수급이 불안정해서 그래. 곧 바로잡을게. 하지만 남편 승준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서리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서리와 인욱은 새벽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의 시장은 채소 위에 이슬이 맺혀 있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울려 퍼지는 독특한 세계였습니다. 서리는 배추를 고를 때 잎을 한 장 뜯어 빛에 비춰보고 줄기를 꺾어 수분의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마늘은 껍질 색만 보고도 산지와 숙성 기간을 가늠했고 젓갈은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발효 상태를 짚어냈습니다. 인욱은 서리의 옆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배웠습니다. 서리가 재료를 고르는 모습에서 10년이 넘는 내공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인욱은 이 사람이 왜 주방 보조로 숨어 있어야 하는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서리를 서서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쓴 낯선 여자를 경계하던 상인들이 서리가 재료를 고르는 안목을 보고 나서는 이 언니 장사꾼 아니야. 진짜 백이다라며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서리가 상인들과 대화하며 마스크 너머로 작게 웃는 모습을 보며 인욱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흐뭇하게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쯤 뒤 서리와 인욱은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작은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이 넉넉하지 않아 가장 저렴한 자리를 골라야 했지만 서리는 오히려 괜찮다고 했습니다. 골목 안쪽이면 사람들의 시선을 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 날 인욱이 서리에게 가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서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훈장 김치요. 인욱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서리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제 흉터가 언젠가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훈장이 되는 날이 오면 좋겠어서요. 인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훈장 김치라고 정성껏 적어 넣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끝낸 서리는 그날부터 주방에 틀어박혀 자신만의 비법 소스를 완성하는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시댁에서 빼앗긴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 그 안에 적혀 있던 핵심 배합 비율은 서리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의 요리책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천연 양념 조합을 더해 서리는 이전보다 한 단계 더 깊은 맛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샘플이 완성된 날, 인욱이 김치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순간 인욱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삼킨 뒤에도 한참 동안 입안에 남아있는 감칠맛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 맛을 한번 본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해요. 서리의 눈가가 마스크 위로 살짝 접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이후로 처음 짓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부모님의 낡은 요리책을 꺼내 맨 뒷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끝나는 빈 페이지 위에 서리는 펜을 들어 천천히 적었습니다. 서리의 김치. 그 세 글자를 쓰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서리는 어머니의 글씨 옆에 나란히 놓인 자신의 글씨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리가 새 출발의 설렘에 젖어 있던 그 시각, 내연녀 유라는 사람을 풀어 서리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되찾지 못하면 자신의 거짓이 전부 들통나기 때문이었죠. 서리를 향한 올가미는 다시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시댁 공장의 상황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반품 요구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홈쇼핑 측에서는 다음 시즌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까지 날아왔습니다. 내연녀 유라는 초조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마지막 페이지가 없으니 아무리 따라 해봐도 맛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배치는 너무 짜고 어떤 배치는 발효가 과하게 진행되어 시큼하게 변해버렸죠. 내연녀 유라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변해버린 맛을 감추기 위해 인공 감미료와 화학 방부제를 대량으로 투입한 겁니다. 천연 유산균 김치라는 이름을 달고 팔리는 제품에 화학 첨가물을 쏟아붓는 소비자를 완전히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내연녀 유라에게는 맛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짓이 들통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내연녀 유라가 첨가물로 맛을 틀어막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수소문 끝에 서리의 행방이 밝혀졌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 훈장 김치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가 새로 들어섰다는 소식이 내연녀 유라의 귀에 들어온 겁니다. 내연녀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리가 김치 장사를 시작했다는 건 마지막 페이지의 비법이 서리의 손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내연녀 유라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리가 가게에 출근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가게 앞 셔터 위에 커다란 대자보가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휘갈겨 쓴 내용은 이랬습니다. 위생 불량, 흉측한 주인이 만드는 김치. 당신의 가족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대자보 앞에서 발을 멈추고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여기 위생 문제 있는 데야? 흉측한 주인이라니, 무슨 가게가 이래? 서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대자보와 서리를 번갈아 훑는 것 같았고 서리는 반사적으로 마스크를 고쳤으며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셔터를 반쯤 내린 채 주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버렸습니다. 서리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다시 일어섰다고 엄마 아빠가 남겨준 손맛으로 세상에 인정받고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다시 흉터 뒤에 숨어야 하는 자신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방 문이 열리더니 인욱이 들어왔습니다. 인욱은 이미 밖에서 대자보를 보고 온 뒤였습니다. 인욱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만 서리 앞에서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었습니다. 설혜 씨,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런 건 비겁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당당하게 맞서요, 같이. 인욱은 서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자보를 두 손으로 움켜쥐더니 단번에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갈기갈기 찢기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인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욱은 아랑곳하지 않고 찢어진 종이를 쓰레기통에 쑤셔 넣었습니다. 하지만 대자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앞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남편 승준이었습니다. 남편 승준은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주방에 있던 서리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우리 비법을 훔쳐서 나간 거지? 그래서 여기서 몰래 장사하고 있었어? 서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날 때와는 다른 무언가가 서리의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남편 승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법은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건 내가 10년 넘게 연구한 내 노력의 결과예요.
훔친 건 당신들이지. 내가 아니에요. 남편 승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동안 한마디도 맞서지 못하던 서리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겁니다. 하지만 남편 승준은 금세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주방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쟁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괴물 같은 얼굴로 장사가 될 것 같아? 꿈 깨라. 남편 승준이 퍼붓는 폭언에 서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인욱이 주방에서 뛰어나와 남편 승준과 설의 사이를 막아섰고 남편 승준은 혀를 차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승준이 떠난 뒤에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서리와 인욱의 귀에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울렸습니다. 인욱이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가게 유리창에 빨간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물감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피처럼 보였고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뛰어 도망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리는 페인트로 범벅이 된 유리창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이 작은 가게 하나마저 뺏길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인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서리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끝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간 뒤에도 인욱은 서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없이 유리창의 페인트를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빨간 물감이 묻은 걸레를 빨아짜고 다시 닦고 또 짜내기를 수십 번 반복한 뒤에야 유리창이 조금씩 본래의 투명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내연녀 유라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 맛집 커뮤니티에 서리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서리의 화상 흉터가 드러난 사진과 함께 혐오감을 주는 외모의 주인이 운영하는 비위생적 김치 업체라는 글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댓글에는 이런 얼굴로 음식을 만든다고? 위생관념이 있긴 한 거야? 라는 악의적인 반응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서리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고 서리는 반사적으로 머리카락을 끌어내려 얼굴을 꽁꽁 감쌌습니다. 겨우 벗어나려 했던 어둠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인욱이 가게 문을 닫고 서리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서리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하늘색 앞치마가 깔끔하게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앞치마 가슴 부분에는 훈장 김치라는 글씨가 예쁘게 수놓아져 있었죠. 인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앞치마에 가장 어울리는 건 당당한 미소예요. 서리는 앞치마를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리는 그 길로 양동이에 물을 받고 걸레를 꺼냈습니다. 가게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조리대를 닦고 구석구석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겠다는 듯 온 힘을 다해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에게 묻은 모든 모멸과 치욕을 함께 닦아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청소를 마친 서리가 반짝이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색 앞치마를 두른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조용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의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남편 승준이었습니다. 당장 장사 접어.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서리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서리였다면 그 한 줄에 가슴이 조였을 겁니다. 하지만 서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길게 눌렀습니다. 캡처. 그리고 날짜와 시간이 찍힌 그 화면을 조용히 저장했습니다. 서리는 핸드폰 속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대자보 사진, 페인트가 뿌려진 유리창 사진, 인터넷에 퍼진 허위 게시글 캡처, 그리고 방금 저장한 협박 문자까지. 서리는 그 증거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다 모으고 있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을 거예요. 서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서리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시댁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리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리의 가게가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아야 내연녀 유라의 거짓이 안전해지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 박 여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대자보나 페인트 같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커뮤니티 수십 곳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설이라는 여자가 얼굴에 전염성 피부병이 있는데 마스크로 가리고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생관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여자의 김치를 절대 사 먹지 마세요. 화상 흉터를 전염병으로 둔갑시킨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아이디를 바꿔가며 댓글까지 직접 달았습니다. 실제로 이 가게에 김치 먹고 피부 트러블 생겼어요. 주인 얼굴 보면 식욕이 뚝 떨어집니다. 같은 가짜 후기를 자작자연하며 여론을 만들어간 겁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수만을 넘겼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훈장 김치 위생이라는 단어가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서리는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열었다가 화면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가게 이름 옆에 전염병, 혐오, 비위생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내릴수록 더 잔인한 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날 때도, 대자보가 붙었을 때도, 페인트가 뿌려졌을 때도 서리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명의 손가락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흉측하다고, 역겹다고, 그런 얼굴로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서리는 다시 머리카락을 끌어내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겨우 들어 올렸던 고개가 다시 떨어졌고 세상이 온통 자신의 흉터만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욱이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서리는 조리대 앞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인욱은 핸드폰 화면을 이미 본 뒤였습니다. 인욱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만 서리 앞에 무릎을 낮추고 앉으며 서리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설혜 씨, 저 사람들은 당신의 요리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의 요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잊지 마세요. 서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욱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갑게 식어있던 손끝으로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인욱은 서리의 손을 놓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얼굴이 민폐인 것 같아서. 인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민폐인 얼굴 같은 건 없어요. 서리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앞치마를 여미고 마스크를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리는 가게 앞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김치 시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끼 낀 접시도 화려한 포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갓 담근 김치를 작은 종지에 담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밀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였지만 서리의 두 눈은 똑바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인터넷 글을 본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죠. 하지만 한 할머니가 발을 멈추고 시식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은 할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이고, 이 맛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담그던 김치 맛이 이거야. 할머니의 한마디에 주변에서 망설이던 사람 서너 명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맛을 보고 또 한 명이 맛을 보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리의 김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의 수천 줄짜리 악플보다 혀 위에 닿은 한 젓가락의 진심이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승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더 큰 위기가 서리를 덮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리가 가게 문을 열자마자 낯선 사람들이 우르르 밀고 들어왔습니다. 구청 위생과 조사관 4명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다며 영장을 들이밀었고 주방과 창고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리대 위에 도구를 들추고 냉장고 안을 확인하고 재료 보관함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서리는 당황했지만 떳떳했습니다. 재료 관리에는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사관 한 명이 창고 구석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 들었을 때 서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봉지 안에는 시커멓게 변해 악취를 풍기는 썩은 배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나왔는데요. 이 상태의 재료를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까? 조사관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건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저는 저런 재료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조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며 영업 정지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빈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일부러 썩은 재료를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댁이었습니다. 인터넷 여론전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직접 증거를 조작해서 가게를 닫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서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억울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재료를 고르고 한 포기 한 포기 손으로 다듬어 김치를 담갔는데 이런 식으로 짓밟히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며칠 뒤 가게 문에 영업 정지라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공고문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서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거봐, 인터넷에 올라온 게 사실이었나 봐. 위생 불량이래. 무서워서 어떻게 먹어. 서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맛으로 증명하겠다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는데 세상은 서리에게 입을 열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가게 주방 한쪽에 놓아둔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부모님은 언제나처럼 온화한 표정으로 서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게요. 엄마, 아빠, 딸이 반드시 이겨낼게요. 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서리는 밤잠을 설쳐가며 가게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썩은 배추를 누가 넣었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서리는 가게 앞 골목에 주차된 차량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블랙박스가 달린 차를 찾아다녔습니다. 영업 정지당한 가게 앞을 밤마다 서성이는 서리의 모습은 처량했지만 서리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눅은 그런 서리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영양 가득한 식사를 챙겨주며 서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묵묵히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날도 이눅이 따뜻한 된장찌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반드시요. 서리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연필과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리가 그린 것은 자신의 화상 흉터를 형상화한 로고 디자인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흉터의 선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살려낸 그 로고는 마치 꽃잎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가 로고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얼굴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숨지 않을 거예요. 이눅은 그 로고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시울이 붉어지며 오래 참아왔던 이야기 하나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설혜 씨, 왜 제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돕는지 궁금하셨죠? 서리가 고개를 들어 이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눅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설혜 씨와 같은 흉터를 가지고 사셨어요. 이눅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눅의 어머니는 손맛이 뛰어난 요리사였습니다. 어린 이눅을 화재에서 구하다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화상 흉터를 입었고 그날 이후 흉측하다는 주변의 손가락질과 시댁의 냉대를 묵묵히 견디며 살았습니다. 오로지 아들 하나를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장 귀퉁이에서 평생 김치를 담그고 머릿고기를 썰며 고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병을 얻었고 결국 이눅이 채 성공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어머니의 화상 입은 손을 잡고 약속했어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리겠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눅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서리 씨를 처음 봤을 때 거칠어진 손과 화상 흉터를 보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지키지 못했지만 서리 씨는 반드시 이 세상에 당당하게 세우겠습니다. 서리는 이눅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눅의 어머니와 자신의 부모님이 겹쳐 보였고 이눅이 왜 그토록 한결같이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눅을 바라보며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약속할게요. 어머님의 목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 밤 가게 주방에는 두 사람의 조용한 울음소리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는,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각오가 눈물의 형태로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업 정지 공고문이 붙은 가게 앞을 매일 밤 서성이며 골목 안쪽에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10대, 20대, 30대. 대부분의 차주들은 귀찮다며 손을 내저었고 블랙박스가 꺼져 있거나 화질이 너무 낮아 쓸 수 없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리의 눈에 가게 바로 맞은편에 불법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사건이 터진 날부터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던 차였습니다. 서리는 그 차의 번호판을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차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차주는 근처 건물에서 일하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서리가 사정을 설명하자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남에게 보여주는 건 꺼림칙하다는 거였죠. 서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누군가가 제 가게에 썩은 재료를 몰래 넣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 영상이 없으면 저는 억울함을 풀 수가 없어요. 서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주는 한참 동안 서리를 바라보다가 결국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 저장 장치를 빼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와 인욱은 가게 주방에서 노트북 화면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자 가게 앞 골목이 어둠에 잠긴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고화질이었습니다. 시간 표시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화면 한쪽에서 후드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가게 뒤편 환기창을 열고 검은 비닐봉지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봉지의 크기와 모양이 조사관이 창고에서 꺼낸 썩은 배추 봉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되감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후드에 가려져 있었지만 체형과 걸음걸이가 뚜렷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서리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어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단단한 결의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이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드를 쓴 남자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 그 연결고리를 잡아야 완벽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죠. 서리와 인욱은 영상 속 남자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남자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근처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장면이 편의점 외부 방범 카메라에 잡혀 있었습니다. 인욱이 편의점 점주에게 부탁해 그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후드를 쓴 남자가 한 여자에게서 두툼한 봉투를 받아드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봉투를 건네는 여자의 얼굴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잡혔는데 그 얼굴은 내연녀 유라였습니다. 서리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점과 점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 겁니다. 썩은 재료를 넣은 남자, 그 남자에게 돈을 건넨 내연녀 유라, 그리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지휘한 시어머니가 껴사 서리는 모든 영상을 복사해 2벌씩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인욱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편의점 방범 카메라 영상을 제출하며 시댁의 업무방해 행위를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어서 구청 위생과를 방문해 영업 정지 처분이 조작된 증거에 기반한 것임을 소명하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서리가 경찰서를 나서며 인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뒤에서 막기만 하는 건 끝이에요. 인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서리가 반격에 나선 것을 알아챘고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이번에는 언론을 이용했습니다. 서리의 화상 흉터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여러 언론사에 보내며 부적합한 위생 상태의 식품업체 운영자라는 제보를 넣은 겁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이 제보를 받아 기사를 올렸습니다. 얼굴 피부 질환 의혹, 위생 논란의 김치업체 대표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걸렸고 순식간에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흉터 사진이 수만 명의 눈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예전의 서리였다면 핸드폰을 꺼버리고
이불 속으로 숨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서리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왼쪽 볼에서 귀 아래까지 이어진 화상 흉터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저는 은설이입니다. 이것이 제 얼굴입니다. 저는 이 얼굴로 김치를 담급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서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욱에게 부탁해 가게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는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흉터를 가리지 않은 채로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는 과정을 담담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의 서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료를 다루는 손길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숙련되어 있는지, 주방이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화면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인욱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서 서리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흉터가 드러난 얼굴로 당당하게 요리하는 서리의 모습에서 인욱은 깊은 존경을 느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끝내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은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서리가 올린 영상은 하루 만에 수만 회 공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클릭한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는 응원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요리사의 손이다. 흉터가 아니라 이 정성을 봐야지. 이런 사람이 만든 김치라면 믿고 먹겠다. 응원의 물결이 악플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연녀 유라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론이 설의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연녀 유라는 급하게 댓글 조작 업체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돈을 풀어 악성 댓글을 대량으로 생성하고 서리의 영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달도록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서리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서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악성 댓글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문체로 올라오는 댓글들, 새로 만든 아이디에서 일제히 쏟아지는 비난글들. 서리는 그 정황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며 증거 폴더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편의점 방범 카메라 영상, 협박 문자, 허위 게시글, 그리고 댓글 조작 정황까지. 서리의 증거 폴더는 날이 갈수록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썩은 재료가 외부인에 의해 반입된 정황이 인정되어 영업 정지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서리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인욱이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묻자 서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영업 정지가 풀렸어요. 인욱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고 서리의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린 날 서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흉터가 드러난 얼굴로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직접 와보고 싶었어요. 응원하러 왔습니다. 김치 한 포기 주세요. 서리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김치를 담가 건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리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리는 가게 문을 닫고 작업대 위에 새 포장지 시안을 펼쳐놓았습니다. 이전에 그렸던 흉터 형상의 로고를 정식 포장지에 넣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흉터의 선이 꽃잎처럼 피어나는 그 로고 아래에는 훈장 김치라는 글씨가 단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포장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승준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으로 서리의 영상이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댓글 조작도 먹히지 않았고 여론은 완전히 설의 쪽으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남편 승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더 큰 화를 당합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남편 승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입은 여전히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서리를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이 여자는 더 단단해져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리의 영상은 이미 수십만 회를 넘기며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 한정민이었습니다. 한 기자는 서리의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았습니다. 화상 흉터를 가리지 않고 김치를 담그는 여자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기자의 직감을 건드린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흉터의 위치와 범위, 그리고 화상의 형태가 단순한 생활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기자는 과거 화재 사고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한 기자는 15년 전 서산의 한 주택 화재 사고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을 수소문에 만났고 그 소방관의 입에서 놀라운 증언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새벽에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2층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불길 속에서 젊은 여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등에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업고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팔을 끌고 있었습니다. 얼굴 왼쪽이 화염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도 부모님을 놓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소방관 생활 20년 동안 그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한 기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리의 화상 흉터는 어떤 사고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부모님을 구하려다 얻은 상처였던 겁니다. 한 기자는 서리의 가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한 기자는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던 서리에게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은설애 씨, 저는 탐사보도를 하는 기자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훈장입니다. 세상이 그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서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15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한 기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가게 주방에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화재 후유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서리가 불길 속에서 업고 나왔지만 이미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뒤였죠. 서리는 부모님을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을 15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흉터를 볼 때마다 구하지 못한 부모님이 떠올랐고 그래서 더 감추고 더 숨기며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이 흉터를 괴물의 흔적이라 했고 남편 승주는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했고 내연녀 유라는 예쁘게 태어나지 그랬냐고 비웃었습니다. 세상은 이 흉터의 진짜 의미를 모른 채 서리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부모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이는 한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설이의 가게 주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 기자는 설이에게 15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물었고 설이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입 밖에 꺼냈습니다. 새벽에 연기 냄새에 잠이 깼던 것, 2층 복도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던 것, 방 안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부모님을 발견하고 어머니를 등에 업었던 것, 한 손으로 아버지의 팔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다 천장에서 떨어진 불덩이가 왼쪽 얼굴을 덮쳤던 것. 설이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일 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부모님을 살리지 못했어요. 업고 나왔지만 이미 늦었었어요. 이 흉터는 제가 부모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한 기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메인 뉴스 시간에 설이의 이야기가 비중 있게 보도되었습니다. 15년 전 화재 현장의 기록 사진, 당시 소방관의 증언, 그리고 현재 김치를 담그는 설이의 모습이 교차 편집되어 나갔습니다. 앵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설의 씨의 흉터는 괴물의 흔적이 아니라 불길 속에서 부모님을 구하려 했던 영웅의 훈장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인터넷이 뒤집어졌습니다. 악플이 달리던 게시판에 응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 사람에게 괴물이라고 했다고? 훈장 김치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설이의 흉터를 보는 세상의 시선이 하룻밤 만에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바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훈장 김치 홈페이지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루 만에 한 달치 물량이 예약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배송 요청이 밀려들었습니다. 설이와 인욱이 아무리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주문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인욱은 이 기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게 뒷방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설이에게 말했습니다. 설애 씨,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에 출품합시다. 이 김치는 한국만의 것으로 끝날 맛이 아니에요. 설이가 놀란 눈으로 인욱을 바라보자 인욱은 이미 준비해둔 출품 신청 서류를 설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설이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김치가 세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시댁의 상황은 정반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설이의 뉴스가 나간 뒤 시댁 공장의 브랜드 오간에 김치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에서 부모를 구한 며느리를 괴물이라 부르고 쫓아낸 시어머니, 비법을 빼앗고 내연녀를 안친 남편. 네티즌들은 시댁의 행태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비열한 가족 경영이라는 꼬리표가 브랜드에 붙었습니다. 오간의 김치의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남아있던 홈쇼핑 계약마저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연녀 유라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는 와중에도 맛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방부제로 덮어두었던 품질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연녀 유라는 공장장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조건 맛을 똑같이 내. 어떻게든 해. 안 그러면 다 끝이야. 공장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이 없이는 그 맛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연녀 유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공장을 돌리며 무리하게 생산량을 늘렸고 원료 검수 절차마저 생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설이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시댁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한 명이 몰래 설이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설애 씨, 지금 공장에서 유통기한 지난 원료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방부제도 기준치 이상으로 넣고 있고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서리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누른 뒤 그 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날짜, 원료 종류, 방부제 투입량, 공장장의 지시 내용까지 서리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저장했습니다. 증거 폴더가 또 한 겹 두꺼워졌습니다. 같은 시기 서리는 가게 주방에서 새로운 도전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인욱과 함께 수백 번의 실험을 거듭한 끝에 기존 유산균보다 발효력이 월등히 강한 새로운 유산균 배양에 성공한 겁니다. 이 유산균으로 담근 김치는 서리의 이전 레시피를 넘어서는 깊이와 감칠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이 빼앗아간 비법 노트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의 정점이었습니다. 인욱이 새 김치를 맛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이건 비법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홈쇼핑 업체에서 직접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시댁의 천연 유산균 김치로 광속 매진을 기록했던 바로 그 홈쇼핑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리에게 방송 출연을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은설의 씨 이름을 건 브랜드로 나가고 싶습니다. 조건은 설혜 씨가 정하세요. 서리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름 석자도 올리지 못한 채 시댁 브랜드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계약서 맨 위에 은설이의 훈장 김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리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방송 전날 밤 서리는 가게 주방에서 부모님 사진을 꺼내 조리대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의 얼굴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내일 딸이 제 이름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서리의 눈가가 젖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리의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남편 승준이었습니다. 서리야, 한 번만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제발. 예전의 명령조가 아닌 비굴할 만큼 낮아진 어투였습니다. 서리는 그 문자를 한 번 읽고 조용히 남편 승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은 뒤 새로 맞춘 정장을 옷걸이에서 꺼내 가지런히 다림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가게 문을 나서며 흉터가 드러난 얼굴로 아침 햇살을 맞았습니다. 방송 스튜디오를 향해 걸어가는 서리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댁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한 건 서리가 손을 쓰기도 전이었습니다. 내연녀 유라가 원료 검수를 생략하고 방부제를 기준치 이상으로 쏟아부은 김치가 전국 마트에 풀린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오간의 김치 제품을 먹은 소비자 수백 명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간 겁니다. 복통, 구토, 설사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식약처가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간의 김치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수배 초과하는 화학 방부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천연 유산균 김치라는 표시가 완전한 허위 광고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뉴스 화면에 오간의 김치, 불법 화학물질 검출이라는 자막이 뜨는 순간 오간의 김치라는 브랜드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인터넷에는 분노한 소비자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천연 유산균이라더니 방부제 범벅이었다. 우리 가족한테 이걸 먹인 거냐? 이 회사 고소해야 한다. 오간의 김치의 모든 유통 채널에서 제품이 일괄 철수되었고 대형마트에서는 매대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라장 속에서 내연녀 유라가 한 일은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연녀 유라는 사고 소식이 터지자마자 시댁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걱정하거나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연녀 유라는 남편 승준의 서재로 들어가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다발과 귀금 속을 가방에 쓸어 담은 내연녀 유라는 그 길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내연녀 유라는 출국장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오간의 김치 관련자들의 출국을 이미 금지시켜 놓은 상태였거든요. 공항 경찰이 내연녀 유라를 출국 심사대 앞에서 붙잡았습니다.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을 손에 쥔 채 체포되는 내연녀 유라의 모습이 공항 CCTV에 그대로 찍혔고 그 영상은 곧바로 뉴스를 타며 전국에 퍼졌습니다. 서리는 그 뉴스를 가게 주방에서 보았습니다. 인욱이 옆에 서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서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방송 인터뷰를 요청받았습니다. 서리의 사연을 처음 보도했던 한 기자가 후속 보도를 준비하며 서리에게 시댁에서의 경험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온 겁니다. 서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서리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자신에게 했던 폭언이 담긴 녹취록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흉터 괴물은 일만 해라. 내가 사람 앞에 나설 얼굴이냐? 녹취록 속 시어머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스튜디오 안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리는 이어서 남편 승준이 자신을 대문 밖으로 끌어낸 날의 정황, 비법 노트를 강제로 빼앗긴 과정, 빈손으로 쫓겨나며 비상금과 카드까지 압수당한 사실을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연녀 유라가 자신의 가게에 썩은 재료를 심은 블랙박스 영상, 댓글 조작 정황, 협박 문자까지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불길에서 부모를 구한 며느리에게 괴물이라고 했다고? 이건 학대 수준 아니냐. 불매운동하자. 오간의 김치를 향한 분노가 시댁 가문 전체를 향한 공분으로 번졌습니다. 시댁 가문과 관련된 모든 사업체의 불매운동이 확산되었고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식약처 조사관들이 시댁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장 창고 깊숙한 곳에서 유통기한이 수개월 지난 원료가 대량으로 발견되었고 방부제 투입량을 조작한 문서, 품질 검사를 생략하라는 내연녀 유라의 지시가 담긴 메시지 기록까지 전부 압수되었습니다. 공장에 영구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남편 승준과 시어머니 박 여사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시어머니 박 여사의 얼굴이 뉴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명품 가방 카탈로그를 넘기며 흐뭇하게 웃던 그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게 일그러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시댁 가문의 모든 재산이 피해 배상금 지불을 위해 법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공장 부지, 주택, 차량, 시어머니 박 여사가 그토록 아끼던 명품들까지 한때 수십억대 매출을 자랑하던 가문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경매 소식을 들은 서리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서리는 그동안 훈장 김치로 벌어들인 수익과 인욱의 투자금을 합쳐 경매에 참가했습니다. 경매에 나온 물건은 다름 아닌 시댁 공장 부지였습니다. 서리가 10년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나
불을 켜던 바로 그 공장이었죠. 낙찰이 확정되었습니다. 서리는 낙찰 서류를 받아들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입구에 도착한 서리의 발걸음이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대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서리의 짐가방을 발로 걷어차 밖으로 밀어내던 바로 이 철문. 남편 승준이 서리의 팔을 끌고 나와 이혼 서류를 내던지던 바로 이 대문. 내 연녀 유라가 너 같은 건 어디 가서도 아무것도 못해라고 비웃으며 쾅 닫아버렸던 바로 이 문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문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 앞에서 오열하며 주저앉았던 그날의 자신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진 겁니다. 서리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공장 내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리의 발길이 연구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업자를 불러 금고를 강제로 뜯었던 그 방이었습니다. 서리가 10년 넘게 새벽마다 앉아 데이터를 기록하고 발효 실험을 하고 비법 노트를 한 글자 한 글자 채워나가던 그 공간이었죠. 서리는 연구실 안에 쌓인 먼지를 손으로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낡은 책상 위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를 다시 만들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서리는 곧바로 연구실 개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자신이 갇혀 일하던 낡은 연구실을 허물고 최신 발효 분석 장비를 갖춘 현대적인 연구소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에서는 시어머니 박 여사가 면회실 유리벽을 두 주먹으로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서리 불러와. 그것이 내 공장을 빼앗았어. 하지만 아무도 시어머니 박 여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서리의 편이었습니다. 서리의 훈장 김치는 거침없이 성장했습니다. 편의점 김치 부문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전국 마트 진열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울퉁불퉁한 흉터를 형상화한 꽃잎 로고가 찍힌 포장지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신뢰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누기 새 연구소의 창문 너머로 공장 마당을 바라보며 서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진짜 김치 가문의 주인입니다. 그날 오후 서리는 공장 마당 한가운데 작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묘목 하나를 조심스럽게 심었습니다. 부모님을 기리기 위한 나무였습니다. 서리는 묘목의 뿌리에 흙을 덮어주며 두 손으로 꾹꾹 눌러주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고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는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섰다는 안도가 눈물의 형태로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흙이 묻은 손으로 눈물을 닦다가 볼 위에 흉터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작은 묘목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딸이 돌아왔어요.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어요. 바람이 불어 묘목의 가지가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마지막으로 서리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댁이 빼앗아 갔던 비법 노트를 법적 절차를 거쳐 되찾은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뜯긴 채 내연녀 유라의 손에서 압수된 그 노트가 드디어 서리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리는 노트를 펼쳐 천천히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자신의 글씨가 빼곡히 적힌 페이지들 사이사이에 내연녀 유라가 휘갈겨 적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메모들을 하나하나 빼내고 자신의 글씨만 남은 노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장 마당에서 노트에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주황빛 불꽃이 피어올랐고 서리의 10년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서리는 노트가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 노트는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서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노트를 넘어선 새로운 비법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과거는 오늘로 끝이었습니다. 시댁 가문이 무너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리의 사무실 앞에 낯익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남편 승준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 불러야 맞겠죠. 전 남편 승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다림질 한 번 안 한 구겨진 셔츠에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얼굴, 그리고 한때 서리에게 품격 운운하던 그 입으로 사무실 경비원에게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서리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경비원이 연락을 올렸고 서리는 잠시 생각한 뒤 내려갔습니다. 사무실 로비에 들어선 서리를 본 전 남편 승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 몇 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리야, 우리가 부부였잖아.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예전에는 이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품격이 떨어진다는 말에 입술을 깨물었고, 괴물이라는 말에 흉터를 가렸고, 100박스를 만들어 놓으라는 명령에 새벽까지 홀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전 남편 승준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쫓겨나던 날 당신은 내 지갑에서 비상금이랑 카드까지 전부 빼앗아 갔죠. 그때 나한테 남은 건 가방 안주머니에 접어둔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그 돈으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굶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부부였다고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전 남편 승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걸어나가는 서리의 등 뒤로 전 남편 승준이 서리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리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리는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면회를 요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면회실 유리병 너머로 시어머니 박 여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품 옷 대신 수의를 입은 시어머니 박 여사는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서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리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서리는 유리병 너머로 시어머니 박 여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서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눈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서 흘리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리를 쫓아내던 날 팔짱을 끼고 당장 사라져라고 말하던 그 눈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상황뿐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러 왔어요. 어머님이 괴물이라 부르셨던 이 흉터는 불길 속에서 부모님을 구하다 얻은 겁니다. 어머님은 그걸 알고 계셨으면서도 끝까지 외면하고 무시하셨죠. 시어머니 박 여사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쳤습니다.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편히 계세요, 어머님. 서리는 면회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 박 여사가 유리벽을 치며 서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리에게 그 소리는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온 서리는 차를 타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의 납골당이었습니다. 서리는 납골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서리의 머리카락을 날렸고 이번에는 흉터를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딸이 왔어요.
그날 불 속에서 두 분을 업고 나오면서 얻은 이 흉터를 저는 오랫동안 부끄러워했어요. 두 분을 결국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 흉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거든요.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이 흉터는 제가 두 분을 사랑했다는 증거였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어요.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해요. 서리는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했습니다. 납골당 유리 너머로 부모님의 사진이 보였고 사진 속 부모님은 언제나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리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린 날, 서리는 가게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축하객들이 다 돌아간 조용한 주방에 인욱이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설혜 씨,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인욱이 내민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낡은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서리는 그 책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준 요리책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닳고 닳아 너덜너덜했던 그 요리책이 새 가죽 표지로 정성스럽게 수선되어 있었습니다. 찢어졌던 페이지들이 한 장 한 장 보강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손글씨가 적힌 부분은 한 글자도 건드리지 않은 채 테두리만 깔끔하게 보호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혜 씨가 아끼는 걸 알아서 몰래 전문가한테 맡겼어요. 글씨는 하나도 안 건드렸으니까 걱정 마세요. 서리는 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가가 뜨거워지고 목 안쪽이 꽉 조여왔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인욱은 서리가 울음을 삼키는 동안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서리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인욱이 서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설혜 씨, 저는 당신의 상처까지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 곁에서 계속 요리해 주시겠어요?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인욱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서리의 훈장 김치가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장 골목 끝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김치가 전 세계 식품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무대의 정상에 선 겁니다. 시상식 무대 위에 오른 서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왼쪽 볼에서 귀 아래까지 이어진 화상 흉터가 조명 아래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서리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상처 속에 있고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성긴 박수였지만 순식간에 우레와 같은 박수로 바뀌었고 기립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며 객석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인욱이 꽃다발을 들고 서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욱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무대 위에서 인욱과 눈이 마주치자 마스크 없는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흉터를 드러낸 채로 처음으로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웃은 거였습니다. 그 후로 서리와 인욱이 함께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훈장 김치를 기본 반찬으로 내는 이 레스토랑에는 매일같이 예약이 밀려들었고 해외 미식가들까지 찾아올 만큼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서리의 흉터를 형상화한 꽃잎 로고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상처에는 꽃이 핍니다. 어느 맑은 아침 서리가 출근길에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흉터를 머리카락으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상쾌한 아침 바람이 서리의 얼굴 위를 지나갔고 흉터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누기 레스토랑 문을 열고 나와 서리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골목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누기 서리의 손을 잡았고 서리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리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제 흉터는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에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명나라의 대학자 왕양명은 모함을 받아 벼슬을 빼앗기고 독충이 들끓는 오지로 유배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가 깨달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산속의 도적을 깨뜨리기는 쉬우나 마음속의 도적을 깨뜨리기는 어렵다. 오늘 이야기의 설의 역시 그러했습니다. 시댁이라는 도적보다 자신의 흉터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속의 도적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설이는 끝내 그 도적을 이겨냈고 부끄러움을 훈장으로 바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 마음속에 도적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남의 시선이 두려워 감추는 것,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상처. 하지만 그 도적을 이기는 순간 상처는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셨다면 꽁꽁 감춰왔던 마음속 상처를 꺼내어 한 번쯤 어루만져 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리 씨의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